이번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인 부분이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한 것 같고요. 네. 여하튼 뭐 PC 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9월달 한 4번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또 하나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을 했었는데 네. 내년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도 파악을 해야 물가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일부 연준은 그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아닌가.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 결과에 대한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리 예상할 때도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물가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물가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물가가 다시 돌아왔다. 예. 우리가 한 반년 정도 물가 얘기를 안 했었죠? 예, 그동안 이제 미 연준의 포커스 자체가 이제 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물가로 사실은 돌아왔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좀 큰 폭의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결과가 도출되고 나서 바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네. 한 2, 3%대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어쩌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 하락을 야기시킬 만큼의 뭐 데이터나 결과였는지 어느 쪽으로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전자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 사실은 큰 폭의 조정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인 부분이 조정의 빌미를 좀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뭐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PC 물가 자체가 저도 사실은 그 수정 전망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2.1% 내년도 이제 PC 물가를 2.1%를 보다가 2.5%로 이제 0.4%포인트나 이제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물가가 끈적거린다라는 이제 얘기들은 계속 많이 했지만 연준의 생각이 그 물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조금 좀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오늘 뭐 큰 폭으로 떨어진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컸긴 했지만 또 하나 이 물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도 적지 않아 좀 부담을 좀 준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곳곳에 이제 매파적이고 좀 물가에 대한 리스크들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요번에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대부분에 다 요번에는 다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한 사람이지만 클리블랜드 총재. 그러니까 여하튼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라는 거는 연준 내 생각이 이제 조금은 갈려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거기서 하나 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명서 내용에도 이제 추가 금리와 관련돼서 뭐 그 조정 시점과 레인지를 뭐 향후 보면서 결정하겠다. 추가적으로 이제 문구가 삽입된 부분도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사실은 좀 힘을 더해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PC 물가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뭐 여하튼 뭐 PC 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사실은 점도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4회에서 2회 정도로 중간값 자체가 한 50bp 정도가 상승이 됐으니까 저희가 9월 달 한 4번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뭐 당초는 한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그것도 조금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사실 호기스한 어떤 입장을 가졌다라고 좀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중에서 나온 이제 발언이 좀 눈에 띄는 게
제약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중립금리 수준에 다가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이제 물가나 뭐 성장을 자극하지 않는 어떤 레벨대인 부분들인데 뭐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물가나 성장률에 따라서 약간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중립금리에 다가선 가장 큰 이유는 성장 자체가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릴 필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뭐 올라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 성장률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금리 수준을 연준은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또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자 질문 중에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을 했었는데 네. 관세에 대해서 마주 뚜렷한 얘기를 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명확한 얘기도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에 뭐 중립적이다 뭐 이러한 얘기라니까 지켜봐야 된다. 내년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물가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좀 불투명한 얘기를 좀 했고 또 일부 연준은 그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연준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또 이제 뭐 불법 이민자라 추방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내년도 이제 물가를 2.5%로 PC를 물가를 이제 예상을 했지만 사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을 조금 더 자극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조류독감 얘기를 제 뉴스에 저 끝에 들었는데 최근에 이게 공교롭게 지금 미국의 그 11월 달 물가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달걀 가격입니다. 계란 가격.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네, 그게 한 38% 오랐거든요. 전년동을 비롯. 거기에 오른 이유 자체가 조류독감하고 연말 특수입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지금 오면서 살처분을 뭐 미국도 살처분을 하니까요. 이제 살처분을 하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란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이제 식탁 물가 자체가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유제품에 대한 어떤 생산 관리를 뭐 한다라고 하면 계란 가격이라든지 다른 유제품 가격 자체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공교롭게로는 FOMC 회의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물가에 대한 잊었던 생각들을 다시 다 이렇게 소환시킨 것들이 오늘 이제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사실은 25p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bp 가까이 10년으로 올랐으니까 거의 뭐 35bp 오른 듯한 그 체감을 거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상황들 자체가 오늘 주가 급락에 좀 상당히 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그에 따른 관세 정책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그 숫자로는 알 수는 없으나 상방에 대한 압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9월에 생각했었던 금리의 인하의 내년도 그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일단은 높여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우리가 관세로 인하여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다라는 얘기는 늘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으로 행정부가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히게 굴러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준에서는 일단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파괴적 관세일 거냐, 이제 물가라든지 뭐 이제 성장률을 다 망가뜨리는 어떤 파괴적 관세일 거냐, 아니면 협상을 위한 어떤 보편적 관세, 정말 뭐 우리 뭐 올리려고 관세에 대한 으름장만 놓고 실제는 올리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취할 건지를 지금 미 연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연준도 그 부분에 대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어떤 입장을 상당히 취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조금 불안감, 가뜩이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극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 이제 시장의 고민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잠깐만 결한 가격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내 그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 이민자가 전체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자체가 결국 퇴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지 또 작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당연히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도 내년 1월, 2월에 사실은 물가에 대한 관세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뭐 액션을 취하고 수입품이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당장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물가에 더 자극적인 요인으로 좀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이 사항이 앞서 말씀드린 조류독감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가뜩이나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공교롭게 조류독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농산물 가격 이러한 것들이 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야 사실은 이게 작황에 따라 응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시점 자체가 상당히 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점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좋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상황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또 상황에 봐서는 뭐 다시 또 세 번, 네 번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내년 초에 그 트럼프 정책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2022년에 사실은 물가가 이렇게 확 오를 때 그때 연준이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던 시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성장이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기대보다는 조금 높았다라는 정도에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충격 여파는 2022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급락 자체가 뭔가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추세적으로 뭔가 떨어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좀 섣부른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뭐 올해 연준의 전망이지만 2.5% 내년에 2.1% 내후년도 2.0%를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강한 성장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뭐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약간 뭐랄까요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제 연준의 행보를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변수 제거됐었던 물가가 다시 한번 부상을 하면서 그게 다시 올라왔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경기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또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오히려 올해나 작년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내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년 초가 사실은 조금 많은 변수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의 좀 상황도 썩 좋지가 않은 상황들이고. 중국이 안 좋다. 그런데 뭐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커지죠. 물가는 사실은 미국만 어쩌면 그것도 또 미국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물가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건 미국의 좀 고민이 아닐까라는 정도의 수준인 상황들이고 그래서 조금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자체가 내년 1월, 2월을 지나면서 뭐 거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긴 한데 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생각을 정확한 일지는 뭐 어려워서 생각만큼 정말 뭐 60% 관세 중국산 제품의 모든 것에 관세를 만약 부과한다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또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번에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그러한 관세를 매길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남아있는 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 제거되면 뭐 연준 자체도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다시 또 속도를 좀 높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내년 1월 말 2월 초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입장에서는 중요한 좀 분수령은 좀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던 마음이 되게 아니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분석 가운데서는 이제 집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집에 대한 매매 수요가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니까 네. 이게 또 수요나 이런 매매가 좀 줄어들면 집값의 안정화로 인해서 물가가 또 생각보다 안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어떻게 예, 뭐 오늘 기자회견은 서비스 물가의 둔화에 대한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제 모기지금리죠. 모기지금리가 다시 이제 7%대로 올라가고 하면서 네. 미국 주택 시장 자체가 다소는 조금 이제 냉각되는 이제 좀 분위기로 뭐 그것이 더해서 뭐 다시 뭐 침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가격의 어떤 상승폭이라든지 특히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에는 사실은 좀 기여를 할 거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끈적거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어떤 물가 자체가 조금 다시 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말 공약한 대로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모든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주면 다행스럽게 유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을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오늘 내용만 보게 되면 상당히 물가에 대한 우려가 뭐 저도 물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지만 뭐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뭐 크게 우려할 단계 뭐 지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물가가 9%도 가던 이러한 시기와는 현격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워낙 기대감이 낮았던 상황에서 너무 조금은 좀 쇼크 수준의 어떤 전망치를 좀 줬다라는 것이 뭐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뭐 이게 차익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좀 자극했다라고 자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다들 이제 금리의 인하가 4번으로 이제 내년 정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4번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금리를 4번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증시가 그렇죠. 상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2번 인하한다고 해서 주식이 이렇게 깨질 만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좋은 얘기들, 경기도 좋고 소비도 좋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포커스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앞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네,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를 2번 내리든 4번 내리든 간에 이제 시중금리 자체가 조금 하향 트렌드를 좀 타야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방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4.5%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자체가 사실은 그 금융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2번이 됐더라도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조금은 하향 안정된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횟수와는 상관없이 금융시장은 또 뭐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의 국채금리의 흐름 자체가 과연 앞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건지 좀 다시 안정을 찾을 건지라는 부분 자체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바로 튀어 올랐어요. 예, 한 10bp 정도의 제가 그리고 달러도 엄청 튀었고요. 그림을 갖고 좀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발표가 되자마자 한 10bp 가까이 올랐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가 108을 넘어섰고요.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년 내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한 상황들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BOJ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BOJ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이 되면 또 엔화 가치 자체가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또 추가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조금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가치 오르는 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자금이라는 흐름에서 보게 되면 미국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좀 제가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한 5%에서 6%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만불이 아직은 이제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뭐 이것 역시 조금 차익 실현이지 이게 추세적인 어떤 하락 만약 진짜 뭔가 큰 이제 그 우려라든지 뭐 금리 급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10만 불이죠. 10만 불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텐데 뭐 10만 불을 지켰다라는 부분 자체도 여전히 뭐 저희가 이러한 그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부분은 이제 빅테크의 흐름과도 사실은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뭐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오늘의 어떤 주가 조정폭을 자체를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자체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하나 있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다. 아니 당연한 건데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뭐 언급을 했고 또 얼마 전에 텍사스 상원의원인가가 뭐 그러한 법안을 사실은 이제 뭐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 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질문에 아마 답한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 당장 뭐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하나 이제 조금 글쎄요 뭐 이게 물가와는 좀 상관없는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그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을 뭐 여하튼 1월은 할 거고요. 네. 이제 그러한 분위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마찰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금리를 또 내리라고 또 이제 압박을 할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어서 연준이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과의 그 마찰 관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조금 더 갈등 관계가 또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일말의 좀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 시장에 뭐 아무래도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하반 경직성을 자칫하면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오늘의 뭐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파월 의장 자체가 상당히 좀 호기시한 것이 내년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일단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한 방을 날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얼핏 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러화는 계속 그럼 강세 기조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가요, 지금? 네, 당분간은 조금 왜냐하면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이 연준은 이제 금리를 여하튼 뭐 한 달이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수답을 이제 동결을 이제 유지를 할 거고요. 네. 지금 ECB는 계속해서 6월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여타 국가들 자체도 계속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면 결국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더 확대가 될 거고요. 이제 그것이 달러 흐름에는 다시 강세를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로 환율이 지금 제가 회사에서 1.04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1대1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내다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문제는 사실 근데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1,450원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뜩이나 국내 여러 가지 국내는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1월 달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환율 흐름 자체가 사실은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자체를 좀 제약할 수도 있는 환경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들과 또 1월 달에 만약 금리를 하느니 내린다라고 하면 원화 환율에는 또 약세 요인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국내 시장에는 제가 뭐 미국 시장은 뭐 달러 강세 같은 것들이 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이머징 시장에는 달러 강세 자체가 그렇게 딱히 좋은 현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혼자서 막 노트를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뭐 경기 좋고 고용도 괜찮고 물가는 조금 걱정되는데 물가 안에서도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또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관세나 소비는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세모인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중국 쪽이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탁 약간 60%에서 70%는 좋아요. 좋은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많이 높아졌던 주가의 움직임, 증시 움직임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고 중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입니까? 미국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정반대다. 네. 물가 우려가 미국은 물가가 사실은 다시 들썩거려서 문제인 상황들이고 중국은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뭘까 디프레 수준에 가까운 0%대 소비자 물가가 0%대 계속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화면을 하나 오늘 차트를 준비를 한 부분이 중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요 맨 끝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지난달 11월 초 대비해서 중국의 국채 금리가 약 한 20% 정도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20%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는데 중국의 국채 금리 자체는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좋고 물가는 약간은 조금 다시 들썩거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는 부분들인데 중국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디프레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국채 금리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 금리를 하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본이 대표적인 디프레 국가인데 그 디프레 국가의 국채 금리를 중국이 하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상당히 조금 쉽지 않다라는 국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요게 그 중국의 통화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M1 증가율 우리가 뭐 현금 본원 통화 증가율 자체는 계속 꾸준히 한 두 자릿대를 보이고 있는데 소위 M1 증가율, 이 M1 증가율이라는 거는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합한 건데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풀고 있는데 돈이 시중에 돌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기업들이 자체가 이제 돈을 풀었어도 그것을 투자할 의욕이 없고 또 지출이 당장 할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한 쪽에 예금을 하기보다는 장기 예금,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에 사실은 지금 돈을 넣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은 지금 거의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10%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의 어떤 디프레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을 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국채 금리 자체를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채 매입을 계속 강화하다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저게 이렇게 한 달 내에 20%씩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 경기에 어떤 둔화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지금 뭐 통화 완화 정책을 하겠다, 재정 부양책을 하겠다, 말로는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액션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기에 대해서 그것이 특히 이제 내년 초에 뭐 정말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 더 한 번 성장률이 휘청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국내 경기라든지 전세적인 이제 이머징 경기에는 딱히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저가 수출을 사실 좀 많이 하고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라든지 뭐 전 세계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디프레이션, 그러니까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과잉 생산을 사실은 좀 외부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부에 밀어내는 효과 자체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다운사이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줄이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이 되고 있고 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보면은 뭐 닛산이 뭐 합병을 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조금 이런 구조조정,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리스크 자체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직면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정말 미국의 예외주의 현상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지금 홀로 갈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미국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는 뭐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절반으로 확 줄여버린 금리 인하,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러한 시각들 속에서 연준 왜 이러지? 뭐가 안 좋은 건가? 깨지는 건가 싶었는데 또 막상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없고, 결국에 지금 전체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보고 경기 여건을 봤을 때는 결국에 돈은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 보이는 게 우리에게는 또 한번 접근할 수 있을 법한, 싸게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조정의 기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OMC 얘기 그리고 중국 이야기까지 전달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